아빠, 이거 얼마짜리야? 골판지네, 100원짜리야. 100원? 나 5개 찾았어. 그럼 500원이지? 맞아. 오늘 이나가 제일 많이 찾았네. 그럼 오늘 저녁에 뭐 먹어? 나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오늘은 이나가 골라봐. 라면 먹고 싶어. 아빠, 계란도 넣어줄 수 있어? 오늘 많이 벌었으니까 계란 2개 넣어줄게. 진짜? 이루야, 아빠가 계란 2개 넣어준대. 나도 파는 꼭 빼줘. 파 진짜 싫어. 알았어. 파 없이 계란 2개. 오늘 메뉴 확정이다. 겨울이었어요. 서울 어딘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훑고 지나갔어요. 눅눅한 종이 냄새와 찬 공기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죠. 폐지술의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가 낮고 둔하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그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멈췄습니다. 3억 원짜리 블랙캣이며 코트를 걸친 여자였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손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쇼핑백이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아래로 처졌습니다. 오옥순이었어요. 오 회장이라는 이름 석자가 재계에서 통하는 대기업 회장이었거든요. 60대 초반 짧고 단정한 흰머리에 흔들리지 않는 눈매를 가진 여자였죠. 그런 여자가 이 겨울 골목 어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시선이 수레를 끄는 남자의 뒷모습에 닿았어요. 수척한 어깨였습니다. 낡고 다른 검정 점퍼였어요. 3년 전 분노와 함께 기억 속에 새겨두었던 그 뒷모습이었죠. 박민준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달려가야 했습니다. 저 골목으로 달려가 그 남자의 이름을 불러야 했어요. 3년 동안 찾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3년 동안 분노를 쌓아온 이름이었죠.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술의 양쪽에 바짝 붙어 걷는 2아이가 있었습니다. 때 묻은 패딩에 작은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가로등 불빛 아래 빛났어요. 이루였고 이나였습니다. 이쪽에는 3억 원짜리 코트를 걸친 재벌 회장이 서 있었어요. 저쪽에는 폐지 수레를 끌며 아이들에게 계란 2개를 약속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겨울 골목이었어요. 같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장면이 같은 화면 안에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오옥순이 걸친 코트 한 벌값이 저 남자가 1년 동안 주울 수 있는 폐지값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저 남자의 눈빛은 주눅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그 눈빛이 3년 전과 달랐어요. 아빠, 저기 빨간 박스 봐. 저거 들어도 돼? 무거울 텐데 진짜 들 수 있겠어? 응, 나 힘세잖아. 아빠가 제일 힘세다고 했잖아. 그래, 들어봐. 아프면 바로 말해. 알겠지? 이루가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비틀거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살짝 박스 한쪽을 받쳐줬죠. 이루는 눈치채지 못하고 뿌듯하게 웃었어요. 이나가 그 모습을 보며 따라 웃었네요. 오옥순의 귀에 그 웃음소리가 꽂혔습니다. 쇼핑백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저 남자가 보험금을 들고 달아난 줄만 알았죠. 3년 동안 손녀들이 굶고 있을까봐 밤마다 뜬 눈으로 세웠어요. 3년 동안 분노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아이들에게 계란 2개를 넣어주겠다고 웃는 남자였어요. 숨이 멎습니다. 눈이 뜨거워집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오옥순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찬 아스팔트 바닥이 무릎에 닿는 순간 쇼핑백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겨울 찬바람이 뺨을 스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직 오옥순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낡은 점퍼등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아이들이 그 그림자 안에서 아빠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남자는 왜 이 겨울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오옥순이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3년의 진실을 모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서울 어딘가 작은 카페 창가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붙었다 떨어졌어요. 커피 향이 창가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수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웃고 있었어요. 얼굴이 약간 창백했지만 눈만큼은 그날따라 유독 맑았습니다. 맞은편에 박민준이 그 눈을 바라보고 있었죠.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여보, 나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피곤한 게 얼마나 됐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지금 바로 예약하자. 아니, 그냥 피곤한 거겠지. 별거 아닐 거야. 별거 아닌 사람이 커피를 저렇게 꽉 쥐고 있어? 나 눈치 없는 사람 아니거든. 수연이 웃었어요. 손을 뻗어 민준의 손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 두 손 위로 내려앉았죠. 있잖아, 여보. 응, 왜? 우리 애들 아빠 잘 만난 것 같아서 가끔 그런 생각해. 갑자기 왜 그런 말해? 그냥 오늘 그런 기분이야. 민준이 수연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잡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벚꽃잎이 하나 더 유리창에 붙었다 날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커피를 마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일주일 뒤였어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길었죠. 그런데 민준의 귀에는 두 글자만 들어왔어요. 암.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날 병원 복도에 혼자 서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머리 위를 내리쬐는 복도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두 손이 주머니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살배기 이루와 이나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복도에서 처음으로 혼자 울었죠.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오늘 엄마 병원 가는 날이야. 우리 이루 이나 잘 있어야 해. 엄마 언제 와? 빨리 와야 해. 나 엄마 보고 싶어. 금방 와. 아빠가 엄마 데리고 올게. 약속. 민준의 손가락이 아이의 뺨을 가볍게 쓸었어요. 보드라운 볼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죠.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둘로 나뉘었어요. 아이들 앞에서의 삶,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입원이 시작됐어요. 그날부터 병원이 세 사람의 일상이 됐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저녁이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또 병원으로 왔습니다. 세 사람이 가장 오래 앉아있던 자리는 병원 복도 끝 벤치였어요. 낡고 딱딱한 벤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지나다니는 복도였죠. 그래도 그 벤치가 세 사람의 자리였어요. 아빠, 나 배고파. 오늘 어린이집 간식이 적었어. 그래, 많이 배고프겠네. 아빠가 편의점 다녀올게. 잠깐만 기다려. 오늘도 라면이야? 어제도 라면이었는데. 라면이 맛있잖아. 오늘은 아빠가 잘 시켜줄게. 어때? 이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발을 대롱대롱 흔들며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오늘 많이 아파? 오늘은 치료 있는 날이라 좀 힘들어.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나 엄마 보고 싶어. 들어가면 안 돼? 조금 있다가 엄마 쉬고 있거든. 라면 먹고 들어가자. 응? 민준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를 사왔어요. 벤치에 앉아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면을 풀어줬습니다. 뜨거운 김이 위로 피어올랐죠. 아이들이 그 김을 후후 불며 기다렸어요. 아직 뜨거워. 조금 더 기다려. 언제 돼? 배고파 죽겠는데. 이루이나 아빠 이야기 들을래?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이야기? 엄마 이야기? 응,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이나가 몸을 민준 쪽으로 바짝 붙였어요. 이루가 컵라면을 두 손으로 잡고 올려다 봤습니다. 병원 복도에 잠깐 따뜻한 공기가 흘렀죠. 아빠랑 엄마는 어디서 만났어? 도서관에서. 엄마가 책을 엄청 많이 들고 있었는데 다 떨어뜨렸거든. 그래서 아빠가 주워줬어? 아니, 엄마가 혼자 다 주웠어. 아빠는 그냥 보고만 있었지. 에이, 왜 안 도와줬어? 그러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면 안 됐는데, 근데 엄마가 너무 빠르게 주워서 도와줄 틈이 없었어.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병원 복도를 잠깐 채웠죠. 라면이 식었어요. 이루와 이나가 조심조심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먹지 않았죠. 아이들이 먹는 걸 바라보기만 했어요. 컵라면은 2개였고 가진 돈은 2개분밖에 없었으니까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시선을 병실 쪽으로 돌렸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저 안에 있었죠. 치료비가 문제였어요. 항암 치료는 비쌌습니다. 민준이 가진 전부를 털어도 부족했죠. 대출을 받았어요.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어요. 매달 청구서가 쌓여갔습니다. 그렇지만 수연 앞에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돈 걱정은 자신이 할 일이었습니다. 수연이 해야 할 일은 낳는 것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아빠, 이거 다 먹었는데 더 없어? 조금 더 먹고 싶어. 다 먹었어? 잘 먹었네. 오늘 많이 먹었다. 아빠는 왜 안 먹어? 아빠 것도 사왔어? 아빠는 아까 먹었어. 걱정하지 마. 이나가 민준을 빤히 올려다 봤어요. 눈이 아빠를 쏙 닮은 눈이었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듯한 눈빛이었죠.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나의 시선이 컵라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나가 컵라면을 아빠 쪽으로 살짝 밀었어요. 이거 조금 남았어. 아빠 먹어. 민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 받아 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짰어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배인 공기였죠. 그래도 따뜻했어요. 그게 박민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단단하고 규칙적인 발소리였죠. 민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오옥순이었습니다. 딸의 입원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온 날이었어요.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한방 죽 2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눈이 민준을 스쳤죠. 스친 것으로 끝이었어요. 수연아, 엄마 왔어. 어때? 좀 나아졌어? 응, 엄마 왔어? 민준이 잘 챙겨줘서 괜찮아. 그래.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죽 가져왔는데 먹을 수 있겠어? 오옥순의 목소리는 딸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딸의 이마를 짚고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 자리에 민준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없는 일이었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오옥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베개를 고쳐주고 있었거든요. 민준은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또 코를 찔렀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있었어요. 병원 치료비 청구서였습니다. 이번 달치 항암 치료비와 입원비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민준이 그 서류를 천천히 훑었어요. 이 항목은 실손 청구 가능한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복도에서 중얼거린 말이었죠. 신청하면 40%는 돌아오겠네. 다음 달치 미리 준비하려면 의료비 세액 공제도 같이 넣어야겠어.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가 발걸음을 잠깐 멈췄어요. 민준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이미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시 걸음을 이었어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옥순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 외동딸의 남편 자리에 중소기업 회계팀 직원이 앉아 있다는 것, 그녀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도 알고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연이 낳는 것, 그것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오옥순의 병원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매일이었어요. 올 때마다 고급 도시락과 죽을 들고 왔죠. 올 때마다 민주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로에게 편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오옥순이 돌아간 뒤였어요. 민준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깨어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얇게 걸려 있었어요. 여보, 안 자고 있었어? 응, 기다렸어. 민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수연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저러는 거 이해해줘. 엄마도 무서운 거야. 민준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잃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러는 거야. 알아. 화내지 마. 나 때문에 화내지 마. 민준이 수연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죠.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밖에서 복도 소독 냄새가 얇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창틀에 반사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 말이 그날 밤에는 그냥 흘러갔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답이 된다는 걸 그때의 두 사람은 몰랐죠. 엄마도 무서운 거야. 그 한 문장이었으니까요. 수연의 숨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불규칙했지만 있었어요. 민준이 그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텼죠. 봄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오옥순의 지인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집안 부인 둘이었죠. 오랜 재단 이사 자리를 함께 맡아온 사이였어요.
수연이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온 것이었습니다. 오옥수는 병원 VIP 라운지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가죽 소파가 놓인 조용하고 넓은 공간이었죠. 창밖으로 도심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라운지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민준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하나를 손에 들고 병실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서둘러 지나치려는 순간 오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준 씨, 잠깐만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어요. 민준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죠. 인사해요. 우리 수연이 남편이에요. 오옥순이 지인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어요. 온화하기까지 했죠. 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 쏠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는 눈빛이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이었죠. 병원 생활이 배어있는 면바지였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젊으시네요.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지인 한 명이 오옥순을 향해 눈짓하며 물었어요. 오옥순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요. 수연이 간병한다고요. 목소리는 나지막했어요. 한없이 부드러웠죠. 그래서 더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아, 그래도 아내 곁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여건이 좀 어렵죠. 오옥순이 잠깐 민준 쪽으로 시선을 보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인 쪽으로 돌아갔죠. 수연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형편이 이러니 엄마로선 속이 탈 수밖에요. 어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수연이 낫는 게 먼저죠. 오옥순이 웃었습니다. 앉아있는 모두가 따뜻함을 느낄 만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가 라운지 안에 퍼졌죠.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주머니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주먹이 쥐어졌죠. 오옥순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지인들을 향한 말이었지만 민준이 서 있는 거리까지 충분히 닿는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아내는 아프고 아이들은 둘이고. 아이들도 있어요? 쌍둥이에요. 이제 4살이고요. 어린 것들이 엄마도 없이 병원을 들락거리니 딱하죠. 아이고,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옆에 있으니 다행이죠. 지인들의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 왔다 갔어요. 동정 같기도 했고 측은함 같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냈어요. 가죽 소파가 낮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운지 안에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민준 씨, 그만 들어가 봐요. 수연이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오옥순이 민준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이었죠.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들어가세요.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머리 위를 비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채웠죠. 복도 끝에서 발이 멈췄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손바닥으로 꽉 쥐었죠.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픈 엄마였으니까요. 사위가 못마땅한 장모였으니까요. 그 마음이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 어딘가가 쓸렸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긁혀도 긁힌 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았습니다. 쓴 것보다 더 불편한 단맛이었죠. 그래도 다 마셨어요. 다시 걸어야 했으니까요. 수연이 기다리는 병실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이 지났어요. 수연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쪽잠을 자다 간호사 목소리에 눈을 뜬 민준이 복도로 뛰어나갔죠. 보호자분, 빨리 나와보세요.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에 보던 표정이 아니었죠. 그 표정만으로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항암 반응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요.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더 강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큽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벽을 찾았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벽에 닿았죠. 무릎에서 힘이 천천히 빠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죠. 다른 병실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2시간 뒤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오옥순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엘리베이터를 나왔죠. 밤중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오옥순이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의 부드러움이 사라져 있었죠. 지금 이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으로 옮겨야 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병원장한테 지금 연락하면 자리 날 수 있어요. 민준이 복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지금 담당 선생님을 믿고 있어요. 갑자기 옮기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오옥순이 처음으로 민준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 판단을 민준 씨가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드럽지만 날이 서 있었죠. 수연이한테 물어봐야죠. 수연이가 결정해야 해요. 지금 수연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수연이 의견이 먼저예요. 어머니. 오옥순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민준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딸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앞을 막아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민준 씨. 네. 나는 지금 수연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마지막에서 갈라졌습니다. 오옥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 그 옆모습을 바라봤죠. 눈가가 붉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코트 주머니 안으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감추려는 것이었죠. 살리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그 마음만큼은 민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죠. 결국 수연에게 물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을게. 여기 선생님 믿고 싶어. 오옥순이 먼저 병실을 나갔어요.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또각또각 서두르는 것처럼 들렸죠.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어요.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죠. 불규칙했지만 있었어요. 민준이 그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죽인 울음소리였죠. 오옥순이 아직 병원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복도 끝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향해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수연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 아래 병원은 조용했죠. 수연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기대어 민준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3주 뒤였어요. 봄이 끝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이 떠났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민준은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죠. 보호자분,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만으로 충분했어요. 민주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뛰었어요. 버스를 탔죠. 버스 안에서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억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옥순이 와 있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시트가 보였어요. 수연의 얼굴이 보였죠.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민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복도에 선 채로 문틀을 양손으로 잡았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장례는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오옥순이 모든 것을 주관했어요. 규모가 컸죠. 재벌 집안 외동딸의 장례였으니까요. 문상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재단 관계자들, 지인들이 줄을 이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옥순이 문상객을 맞이하는 자리에 민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부조를 받는 자리도 인사를 건네는 자리도 아니었죠. 오옥순이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 자리들을 채웠어요. 민준이 상을 당한 남편이라는 걸 아는 문상객은 몇 없었습니다. 대부분 오옥순을 중심으로 인사를 건넸죠. 따님이 얼마나 고우셨는데. 어머니 힘내세요. 오옥순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주는 빈소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국화향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하얀 꽃들이 영정 앞에 가득했죠. 초가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공기였어요. 아이들은 오옥순 회사 직원이 밖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루와 이나가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나이였어요. 그게 다행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게 더 가슴이 아팠죠. 장례 이틀째 밤이었어요. 문상객이 빠지고 빈소가 조용해진 새벽이었습니다. 민준이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봄날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쥔 채 웃는 사진이었어요. 가슴 주머니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편지가 거기 있었어요. 아직 열지 못한 봉투였죠. 열 수 없었습니다. 열면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준이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화향이 코를 채웠죠. 초가 조용히 타들어갔어요. 그 새벽 오옥순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있는 걸 보고 멈췄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옥순이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수연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웃음이 보고 싶었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향이 빈소 안에 가득했죠.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였어요. 민주는 아이들 손을 잡고 반지하 월세방을 나왔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고시원이었죠. 성인 한 명이 팔을 뻗으면 벽에 닿는 방이었어요. 거기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루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 좁다. 그래, 좀 좁지. 근데 우리 셋이면 딱 맞아.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빠는 바닥에서 자면 돼. 이루, 이나는 침대에서 자. 아빠 바닥 차갑잖아. 아빠는 튼튼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나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창문이 작았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노랗고 낮게 방 안을 채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민준이 가스버너를 꺼냈어요. 라면 2개를 끓였습니다. 좁은 방에 라면 냄새가 가득 찼죠. 매운 냄새였어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오늘도 라면이야? 응, 오늘은 특별히 스프 반만 넣었어. 덜 맵거든. 왜 반만 넣어? 이나 매운 거 못 먹잖아. 나 매운 거 조금은 먹을 수 있어. 그래, 다음엔 반보다 조금 더 넣어볼게. 이나가 작게 웃었어요.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라면이 끓었어요. 세 사람이 바닥에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무릎이 닿을 만큼 좁은 자리였죠. 형광등이 노랗게 세 사람을 비췄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이루가 라면을 후루룩 먹다가 물었습니다. 민준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하늘에 갔어. 하늘에? 왜? 엄마가 아파서 하늘에서 쉬고 싶다고 했어. 언제 내려와? 내려오진 않아. 근데 항상 우리 보고 있어. 어디서? 저기 어딘가에서. 민준이 천장을 가리켰어요. 이루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나도 올려다봤죠. 형광등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기, 저 불빛이 엄마야? 글쎄, 엄마가 우리한테 빛 보내주는 거 아닐까? 그럼 불 끄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항상 불 켜놓는 거야. 이나가 천장을 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이 그걸 봤습니다.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먹고 나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좁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채였습니다. 민준이 이불을 덮어줬죠. 이나의 이마를 손등으로 가볍게 짚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천장을 봤죠.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낮고 단조로운 소리였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손이 갔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필체로 적힌 봉투였죠. 이번 첫날 건네준 것이었어요. 나중에 읽어, 지금 말고. 그 말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가슴 주머니에 넣었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열면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준이 눈을 감았어요. 라면 냄새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들렸죠. 이루와 이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 청구서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입원비, 항암 치료비, 검사비였죠. 총액이 적혀 있었어요. 4,300만 원이었습니다. 수연의 사망보험금이 곧 나올 예정이었어요. 5천만 원짜리 보험이었죠. 민준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든 보험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남는 건 얼마 없겠지만 갚을 수는 있었습니다. 민준은 청구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죠.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열흘이 지난 날이었어요. 민준이 고시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골목 앞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박민준 씨 맞으시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희 오옥순 회장님 측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민준이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죠. 첫 줄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친권 및 양육권 이전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루, 이나 양의 양육권을 청구하셨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접수됐습니다. 박민준 씨께도 법원 서류가 곧 송달될 겁니다. 민준의 손에서 봉투가 내려갔어요. 아니,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냥 흘러내린 것이었죠. 추가로 전달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양육권 포기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포기라고요? 아이들은 회장님이 최적의 환경에서 키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박민준 씨도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시면 이게 나을 겁니다. 민준이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살랑거렸죠. 돌아가세요. 박민준 씨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세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골목을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준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주었습니다. 소장을 천천히 펼쳤어요. 법무법인 이름이 박혀 있었죠. 국내 최대 로펌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는 곳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곳이었죠. 손바닥으로 가슴 주머니를 꾹 눌렀어요. 편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열지 못한 봉투였죠. 눌렀습니다. 꾹 한 번 더 눌렀어요. 사흘 뒤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민주는 그날 오후 병원으로 갔죠. 창구 앞에 앉아서 청구서를 꺼냈어요. 4,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에 정리했어요. 빚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이 700만 원이었죠. 통장 잔액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민준이 통장을 닫았어요. 창구 앞을 일어서며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걸 보여주면 되겠다고. 어디에 썼는지 한 푼도 빼돌리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죠. 봄이 깊어진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가볍게 걷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걸었어요. 아이들이 고시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양육권 소송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법무법인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덮었죠. 이길 수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백도 없었죠. 재판이 열리면 그날로 끝이었어요. 민준이 자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루가 입을 조금 벌리고 자고 있었어요. 이나가 이루 팔을 꼭 쥔 채 자고 있었죠. 두 아이가 나란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 주머니를 다시 눌렀어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여보, 엄마한테서 아이들 지켜줘. 그 말이었어요. 그 말 하나였습니다. 민준이 아이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죠. 이루와 이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주는 장례 이후 처음으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지하철을 탔죠. 오랜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칸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봤어요. 터널이 지나가고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왔다가 빠르게 흩어졌어요. 눈을 맞추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민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업무 메일부터 열었죠. 점심시간 전이었습니다. 팀장이 민준을 불렀어요. 회의실이었죠.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민준 씨, 이거 읽어봤어요?
서류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요, 이게? 어제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 거래처 중에 제일 큰 데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거래처가 민준 씨 이름을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 서류를 봤어요. 거래처 이름이 있었습니다. 5그룹 계열사였죠. 회사 입장이 곤란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요? 팀장이 한숨을 짧게 뱉었습니다. 민준 씨,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어. 해고요? 권고사직이에요. 위로금은 최대한 챙겨줄 테니까. 민준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이번 주까지. 알겠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동료들이 또 시선을 피했어요.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머그컵 하나, 볼펜 몇 자루였죠. 그것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가득했죠. 화냈어요. 이상하게 화난 날이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죠. 혼자였어요. 1층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유리문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준이 잠깐 멈췄죠. 그리고 걸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발이 멈췄어요. 회사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5그룹. 그 이름이 여기까지 닿은 것이었죠. 재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팀이 뭐가 있겠어요. 연락 한 통이면 충분한 일이었죠. 가슴 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댔다가 뗐죠. 집으로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 걸어야 했죠. 걸으면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직장이 없어졌어요. 양육권 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통장에는 700만 원이 있었죠. 고시원 월세가 한 달에 45만 원이었어요. 아이들 어린이집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죠. 식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이 됐어요. 1년도 안 됐죠. 민준이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등에 내리쬐었어요.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걸었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루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죠. 아빠, 오늘 이거 그렸어. 봐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사람이 색 그려져 있었습니다. 키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둘이었죠. 이게 아빠고, 이게 나고, 이게 이나야. 잘 그렸다. 우리 이루. 근데 왜 넷이 아니야? 엄마는? 이루가 그림을 다시 봤어요. 엄마는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 못 그렸어. 민준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크레파스 냄새가 났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꾹 참았죠. 잘 그렸어. 아빠 방에 붙여놓자. 응, 아빠 방에 붙여줘. 민준이 그림을 고시원 방 벽에 붙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양육권 심리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가는 봄비였죠. 민주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나서면서 하늘을 봤어요. 가랑비였으니까 그냥 걷기로 했죠. 법원까지 걸어서 30분이었습니다.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서는데 옷이 젖어 있었어요. 어깨가 축축했죠. 신발 안에도 빗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심리실 앞이었습니다. 오옥순 측 변호인단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넷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나란히 들고 서 있었죠. 그들이 민준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민준은 혼자였어요. 서류를 직접 들고 왔죠. 국선 변호인 신청을 했지만 배정이 안 됐습니다. 비용이 없어서 사선도 선임 못했어요.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오옥순 측 변호인이 먼저 나섰어요. 준비된 서류가 두툼했죠. 재정 상태, 주거 환경, 직업 유무였습니다. 항목마다 민준의 이름 옆에 붉은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민준이 발언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건이 어렵지만 나아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죠. 결론은 짧았어요. 현재 피청구인의 경제적 여건 및 주거 환경을 고려할 때 미성년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가 유리창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반들거렸죠. 민준이 그 바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힘이 빠졌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박민준 씨 맞으시죠? 저 최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누구세요?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고시원 건물주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이번 달 말까지 방 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요. 건물주분이 사정이 생기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준이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비가 유리창에 계속 흘러내렸죠. 복도가 조용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어요. 어린이집 번호였습니다. 아버님, 이나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오실 수 있으세요? 뛰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왔어요. 비가 다시 쏟아지고 있었죠.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이나는 선생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얼굴이 빨갰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죠. 아빠. 이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이나야, 아빠 왔어. 이나를 안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온몸이 불덩이였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소아과였어요. 대기가 길었죠. 이나를 무릎에 앉히고 기다렸습니다. 열이 39도 5부였어요. 의사가 주사를 놔줬습니다. 수액도 맞췄죠. 수납 창구 앞에 섰어요. 12만 원입니다. 통장 잔액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카드를 꺼냈죠. 긁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이나를 업고 어린이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루를 데리고 고시원으로 왔죠. 이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얹었어요. 전화기를 받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가 법무법인이었죠. 이번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 측은 즉각 양육권 이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민준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이나의 이마에 얹힌 물수건이 벌써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새 물수건으로 바꿔줬죠. 이루가 옆에 앉아 이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나 괜찮아? 응, 자고 나면 나아질 거야. 아빠, 나 배고파? 그래, 라면 끓여줄게. 라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루가 라면을 먹었죠. 민주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였어요. 법원 패소, 직장 상실에 이은 퇴거 통보, 이나의 고열, 법무법인 최후 통처. 하루 안에 전부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고요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민준이 이나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었어요. 아직 뜨거웠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죠. 물수건을 다시 바꿔줬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 있었는지도 몰랐죠. 새벽 2시였어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이루와 이나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죠. 이나의 열은 조금 내려가 있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앉아 배낭을 꺼냈어요. 천천히 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옷부터였죠. 이루 것, 이나 것, 내복, 양말, 여벌바지, 작은 손목 장갑도 넣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깨면 안 됐죠. 민주는 숨을 참으며 움직였어요. 아이들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칫솔 2, 치약 하나였죠. 이나가 쓰던 작은 빗도 넣었어요. 이루가 아끼는 공룡 지우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이 65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를 쓰고 남은 것이었죠. 통장을 배낭 깊숙이 넣었어요.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이루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세 사람이 크레파스로 그려진 그림이었죠. 떼었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배낭에 넣었어요. 이나의 이마를 한 번 더 짚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열이 많이 내려가 있었죠. 다행이었습니다. 이루의 뺨을 손등으로 가볍게 쓸었어요. 보드라웠습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자고 있었죠. 민준이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가스버너, 냄비, 컵 2개였습니다. 그것들도 넣었죠. 창밖을 봤어요.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새벽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왔어요. 차가웠습니다. 가슴 주머니를 눌렀어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또 들렸죠. 여보, 엄마한테서 아이들 지켜줘. 그 말이었어요. 이루를 먼저 안았습니다. 이루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빠? 응, 나야. 자. 어디가? 우리 이사 가는 거야. 눈 감아. 이사? 지금? 응, 아빠 안고 갈게. 눈 감아도 돼. 이루가 눈을 감았어요. 금방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준이 이루를 등에 업었죠. 이나를 안았어요. 이나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열이 내린 뒤 깊이 자고 있었죠. 한 팔로 이나를 안고 한 손으로 배낭을 들었어요. 방불을 껐습니다. 문을 열었죠. 복도가 조용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나의 뺨이 그 공기에 닿았죠. 차가울까봐 민준이 코트 깃으로 덮어줬어요. 걸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났어요. 큰 길로 나왔죠.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시원 건물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죠. 거기 남겨두고 온 것이 없었어요. 등에 엎인 이루가 작게 코를 골았습니다. 팔에 안긴 이나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두 아이의 무게가 어깨와 팔에 느껴졌죠.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새벽 서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였죠. 민준이 그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수연이 부탁한 것이 이것이었는지 몰랐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죠. 법이 막았고, 돈이 막았고, 권력이 막았어요. 남은 건 두 아이였습니다. 그뿐이었죠.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준이 걸었죠. 멈추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 새벽 골목을 걸어나간 뒤로 3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어요.
지하철 종점에서 버스로 20분을 더 들어가는 동네였죠. 재개발이 멈춰 있는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거기 고시원이 있었어요. 방이 좁았죠. 창문이 작았습니다. 그래도 월세가 쌌어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루틴이 됐습니다. 세수를 하고 물을 끓이고 아이들 도시락을 쌌죠. 김치볶음밥이었어요. 계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아빠, 오늘도 김치볶음밥이야? 이루가 눈을 비비며 앉았어요. 응, 오늘은 계란 잘 익혔어.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 어제보다 더 잘 익혔어. 먹어봐. 이루가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나는 아무 말 없이 먹었죠. 민준이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오전에는 폐지를 주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수레를 끌었습니다. 이루와 이나가 골목 구석구석을 뒤졌죠. 판지박스, 신문지, 빈 병이었어요. 아이들이 능숙했습니다. 3년이 지나 있었으니까요. 아빠, 저기 슈퍼 뒤에 박스 많아. 어제 봤어. 이나가 골목 저쪽을 가리켰어요. 그래, 가보자. 나도 알아. 내가 먼저 봤어. 이루가 먼저 뛰어갔습니다. 이나가 따라 뛰었죠. 민준이 수레를 끌며 그 뒤를 따랐어요. 슈퍼 뒤였습니다.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꽤 됐죠. 이루와 이나가 신이 나서 박스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많이 벌겠다. 그러게, 오늘 잘 됐네. 많이 벌면 뭐 사줄 거야? 뭐 먹고 싶어? 떡볶이. 그래, 오늘 많이 모으면 떡볶이 먹자. 이나가 박스를 열심히 접었어요. 이루가 그 옆에서 끈으로 묶었습니다. 손이 빨라져 있었죠. 3살 어린 아이들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죠. 아빠 옆에서 그냥 했어요. 수레가 무거워졌습니다. 고물상까지 끌고 갔죠. 아저씨가 저울에 달았어요. 오늘 4,500원이요. 이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받을래. 내가 제일 많이 찾았잖아. 둘이 나눠야지. 그럼 2,200원씩? 그렇지. 이나가 이루 손에서 동전을 2개 가져갔어요. 이루가 나머지를 쥐었습니다. 둘이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세었죠. 민준이 그걸 지켜봤어요. 아이들 손이 작았습니다. 그 손에 동전이 올려져 있었죠.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앉았죠. 등을 벽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죠. 가슴 주머니에 손이 갔어요.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편지가 거기 있었죠. 3년째 거기 있었어요. 3년째 열지 못했습니다. 이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이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죠. 아직 괜찮았어요. 아직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었죠. 손을 가슴 주머니에서 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들렸죠. 아이들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민준이 잠들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오옥순의 회장실로 낯선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먼저 연락을 했죠. 회장님, 김혜진이라는 분이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누구요? 오수연 씨 병실 동기라고 하시는데요. 오옥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문이 열렸어요.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베이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화장기가 없었어요.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앉으세요. 오옥순이 소파 맞은편을 가리켰어요. 김혜진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수연이 병실 동기라고요?
네, 같은 병실을 쓴 적이 있어요. 언제요? 수연 씨가 돌아가시기 3주 전쯤이요. 오옥순이 김혜진을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죠.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잘못 전달했다가 오히려 상처가 될까 봐요. 오옥순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햇살이 통창을 환하게 투과하고 있었죠. 수연 씨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부탁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오옥순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꽉 쥐어졌죠. 남편분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준이한테요? 네. 뭐요? 김혜진이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수연 씨가. 오옥순이 굳었어요. 편지요? 네, 남편분한테 직접 썼어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 편지가 어디 있어요? 남편분한테 있어요. 오옥순이 소파에서 상체를 세웠습니다. 민준이가 갖고 있다고요? 네. 말이 없어졌어요. 회장실이 조용했습니다. 도심 소음이 통창 너머로 낮게 들렸죠. 햇살이 테이블 위에 길게 놓여 있었어요. 왜 저한테 먼저 오신 거예요? 오옥순이 물었습니다. 수연 씨가 부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뭔데요? 엄마한테도 전해달라고요. 나한테요? 김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님이 회장님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오옥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 같았죠. 들을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창밖 햇살이 회장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김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분이 아이들 재우고 오셨거든요. 민준이가요? 네, 병실이 조용해지고 나서였어요. 오옥순이 무릎 위에 얹힌 손을 꽉 쥐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남편분한테 편지를 건넸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수연 씨가 한 말은 들었어요. 김혜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했어요. 햇살이 창을 환하게 가득 채웠죠. 여보, 엄마한테서 아이들 지켜줘. 오옥순이 굳었어요.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연 씨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떨지 않았고요. 내 딸이 그랬다고요? 네. 나한테서 지키라고요? 김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옥순의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왜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김혜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옥순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대답이었죠. 오옥순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도심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뭐라고 더했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엄마 방식으로 키우면 애들이 숨막힐 거야. 숨막힌다고요? 오옥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숨막힌다는 말이었습니다. 딸의 말이었죠. 자신을 향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뭐려? 엄마한테 미안해.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 오옥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아래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죠. 그냥 두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네. 내 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요. 방이 조용했어요. 햇살이 오옥순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지만 무거웠죠. 김혜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회장님. 말해요. 수연 씨가 남편분한테 편지를 건네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뭐라고요? 이거 엄마한테는 주지 마. 지금은 아니야. 오옥순이 눈을 떴어요. 지금은 아니야? 네. 그럼 언제예요? 그걸 저도 몰랐어요. 근데 김혜진이 오옥순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왔어요. 오옥순이 김혜진을 봤어요. 오랫동안 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죠. 닦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겨우 말이 나왔어요. 3년 동안 그 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요. 오옥순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소리 없이 떨렸죠.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도망자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보험금을 챙겨 달아난 파렴치한이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딸의 편지를 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막혔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죠.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민준이가? 저도 몰라요. 오옥순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창밖 햇살이 여전히 밝았죠. 도심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분노의 벽이었죠. 그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갔어요. 오옥순이 말이 없었어요. 창밖 햇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심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회장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가려다가 이건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말해요. 수연 씨가 입원하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수연이가요? 언제요? 병실에서 같이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오옥순이 김혜진을 봤습니다. 김혜진이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러는 거 이해해줘. 엄마도 무서운 거야. 오옥순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예전에 들어본 적 있는 말이었죠. 아니, 들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남편한테 하는 말을 그날 밤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던 것이었어요. 여보, 엄마도 무서운 거야.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무섭다고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수연이가 그 말을 남편한테도 했고 당신한테도 했다는 거예요? 네. 왜요? 김혜진이 잠깐 숨을 골랐어요. 수연 씨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잃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엄마가 저러는 거라고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고요. 오옥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어요. 창밖을 봤죠.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펴졌다 다시 쥐어졌습니다. 잃는 게 무서웠어요. 그게 맞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 딸 하나만 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딸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숨이 막혔어요. 딸을 살리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죠. 딸의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딸의 아이들이 위태로워진다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딸이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무서운 거라고 했어요. 이해해달라고 했죠. 수연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기 전에 그 말을 했다고요. 네, 조용히요. 울지도 않고요. 오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뒀죠. 엄마를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수연 씨는 원망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옥순이 소파 팔걸이를 짚었어요. 천천히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요.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 애가 아이들 데리고 나간 뒤로 3년 동안. 네. 그 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오옥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사진이 지갑 안에 있었어요. 항상 들고 다니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이 이미지처럼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감사해요. 오옥순이 말했어요. 와줘서요. 저도 3년을 망설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김혜진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한 가지만요, 회장님. 말해요. 수연 씨가 제일 바랐던 게 뭔지 알아요? 오옥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엄마 닮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래요. 오옥순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소리 없이 무너졌죠. 김혜진이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오옥순이 혼자 남았어요. 회장실이 고요했죠. 햇살이 변함없이 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심 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오옥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무서운 거야. 그 한 문장이 회장실 안에 맴돌았어요. 3년 전 병원 복도에서 수연의 목소리로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죠.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용서였다는 것을.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햇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의 밝은 빛이 오후의 기운 빛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림자가 길어져 있었어요. 회장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울리지 않았죠. 그냥 고요했습니다. 오옥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었죠. 딸을 잃은 엄마였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사진을 꺼냈죠.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혼잣말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였어요. 수연이 중학교 때였죠. 그날부터 딸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딸이 잘 크면 됐어요. 딸이 아프지 않으면 됐죠. 딸이 좋은 사람 만나면 됐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 커진 거였습니다. 딸이 아픈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남편한테 분노를 쏟았어요. 딸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딸 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딸의 남편도, 딸의 아이들도, 딸의 마지막 선택도였습니다. 그게 공포였어요. 딸이 말한 그 공포였죠. 엄마도 무서운 거야. 그 말이 이제야 전부 이해됐습니다. 통장을 떠올렸어요. 3년 전 보험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이 들고 사라진 돈이라고 믿었죠. 그 돈으로 도망쳤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으로 병원 빚을 갚았다는 것이었습니다. 4,300만 원이었죠. 남은 건 7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 700만 원으로 3년을 버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랑 폐지를 주우면서 눈이 감겼어요. 뜨거운 것이 눈꺼풀 안에서 번졌습니다. 3년 동안이었어요. 3년 동안 그 사람을 도망자라고 불렀습니다. 3년 동안 그 사람을 파렴치한이라고 했죠.
3년 동안 손녀들이 그 나쁜 사람 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3년 동안 수연의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3년 동안 폐지를 주우면서 아이들에게 계란 2개를 넣어줬습니다. 3년 동안 딸 이름을 원망했을 텐데도 아이들한테는 웃었겠죠.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죠. 흰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어요. 전화기를 받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할 수 있었어요. 흥신소를 쓸 수도 있었죠. 재벌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사람 하나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죠. 손녀들이 떠올랐어요. 폐지 박스를 들고 뿌듯하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이루였죠. 이나였어요. 7살이었습니다. 3년 전엔 4살이었죠. 그 4살짜리들이 아빠 옆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7살이 됐습니다. 손이 사진 위에 놓였어요. 남편 얼굴이 손바닥 아래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혼잣말이었어요. 내가 틀렸는데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회장실이 조용했죠.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했어요. 뭐라고 할지는 몰랐지만 찾아야 했죠. 그게 지금 오옥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창밖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옥순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고급 블랙 캐시미어 코트였죠. 그런데 내려놨습니다. 대신 소파 옆에 걸려있던 베이지 카디건을 집었어요. 평소에는 입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게 맞는 것 같았죠.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서가 뭔가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회사 차를 타지 않았어요. 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죠. 50년 만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개찰구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교통카드가 없었어요. 현금으로 표를 샀죠. 지하철 안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오옥순이 손잡이를 잡고 섰죠. 흔들렸어요. 옆 사람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 회장이 지하철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냥 나이 든 여자였습니다. 종점까지 갔어요. 버스를 갈아탔죠. 민준이 폐지를 줍는 것을 처음 발견한 골목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3주 전이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골목이었죠. 그 주변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골목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재개발이 멈춰 있는 동네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골목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빨랫줄에 옷들이 걸려 있었죠. 걸었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 골목이 맞을까 싶었어요. 다음 골목으로 넘어갔죠. 또 걸었습니다. 고물상이 있었어요. 폐지를 사들이는 곳이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저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네. 이 근처에서 폐지 줍는 사람 혹시 아세요? 남자인데 아이 둘이랑요. 아저씨가 오옥순을 봤습니다. 베이지 카디건이었죠. 손에 고급 시계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잠깐 봤다가 저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폐지 줍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죄송해요. 7살짜리 쌍둥이랑 다니는 남자예요. 아저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요? 오늘 일찍 왔다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야 모르죠. 오옥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더 걸었어요.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죠. 하이힐이 아닌 낮은 신발이었는데도 아팠습니다. 오래 걸은 것이었어요. 슈퍼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죠. 이 근처에 쌍둥이 아이돌 데리고 사는 남자 아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예요? 왜요? 가족이에요. 아, 아주머니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기 골목 꺾으면 고시원이 있어요. 거기 꽤 됐거든요. 거기 물어봐요. 오옥순이 골목을 꺾었어요. 고시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죠. 입구에 관리인이 있었어요. 혹시 이 건물에 아이들이랑 사는 남자 있나요? 관리인이 받습니다. 302호요. 지금 있어요? 낮에는 없어요. 저녁엔 들어오는데. 오옥순이 건물 앞 계단에 앉았어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죠. 카디건이 얇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깊어졌습니다. 가로등이 골목 위로 빛을 뿌리고 있었죠.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 고물상 아저씨가 100원 더 줬어. 그래, 잘 됐네. 다음엔 더 줄 것 같아. 내가 웃어줬거든. 이루가 웃어주니까 아저씨가 좋아하셨나 봐. 오옥순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었죠. 폐지 수레가 먼저 보였어요. 그 다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민준이었죠. 오옥순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멈췄어요. 둘 다 멈췄습니다. 폐지 수레 바퀴 소리가 멎었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멎었죠.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루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나가 반대쪽 손을 잡았죠.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가로등이 세 사람과 한 사람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민준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아무 말 없이 꺼냈습니다. 오옥순 쪽으로 내밀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죠. 표지에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루, 이나 교육 통장이었어요. 3년치 입금 내역이 빼곡했죠. 폐지 수거로 번 돈이었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았어요. 오옥순의 시선이 통장에 닿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만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갔죠. 오옥순의 시선이 민준에서 아이들로 옮겨갔어요. 이루였습니다. 이나였죠. 7살이었어요. 3년 전 4살짜리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컸죠.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두 눈이 오옥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이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야? 오옥순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이었어요. 3년 만에 듣는 말이었죠. 응. 겨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루가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할머니 맞아?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이었어요. 이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가 할머니 사진 갖고 있어. 응, 맞아. 본 적 있어. 오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요? 민준이 자신의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줬다는 것이었죠. 오옥순이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 오옥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죠.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민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미세하게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3년 동안 내가 틀렸어요. 오옥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연이가 뭘 원했는지 몰랐어요. 민준 씨가 뭘 지키고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골목이 조용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가로등이 윙윙거렸죠. 오옥순의 다리가 천천히 꺾였어요.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꺾였어요. 찬 아스팔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이루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나가 아빠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오옥순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닦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말이 나왔어요. 민준 씨한테 미안합니다. 민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루와 이나가 오옥순을 바라보고 있었죠. 골목 바닥이 차가웠어요. 카디건이 얇았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죠. 수연이한테도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살아있을 때 못한 말이에요. 민준이 눈을 감았어요. 다시 떴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손이 갔죠. 손바닥이 천천히 주머니 위에 얹혔어요. 이나가 민준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옥순 앞까지 왔죠. 쪼그려 앉았어요. 오옥순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오옥순이 이나를 봤어요. 수연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딱 수연의 눈이었죠. 그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참아온 것이 터진 소리였죠. 이나가 손을 뻗었어요. 오옥순의 뺨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따뜻했죠. 이루가 민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울어.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죠. 골목에 바람이 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찬 아스팔트 위에 오옥순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이나의 작은 손이 그 뺨을 감싸고 있었어요. 민준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나가 오옥순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힘이 약했죠. 그래도 오옥순이 일어났어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골목에 네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민준이 오옥순을 봤어요. 오옥순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손이 움직였어요. 가슴 주머니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손바닥으로 눌러온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루가 올려다봤습니다. 이나가 올려다봤죠.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가 나왔죠. 낡고 구겨진 봉투였어요. 3년이 배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있었죠. 접힌 자국이 여러 겹이었어요. 오옥순이 그 봉투를 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수연의 필체가 봉투 위에 적혀 있었죠. 민준에게. 그 두 글자였어요. 민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옥순 쪽으로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밀었죠. 이게 오옥순이 말했어요. 수연이 편지예요? 네. 왜 나한테요? 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민준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때가 되면 드리라고요. 오옥순의 손이 봉투 쪽으로 갔어요. 떨렸습니다. 닿기 직전에 멈췄죠. 열어봐도 돼요? 그러라고 드리는 거예요. 오옥순이 봉투를 받았어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가 얇았어요. 편지지 한 장이었죠. 그런데 무거웠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이 흔들렸어요. 이루와 이나가 나란히 서 있었죠. 민준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옥순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편지지를 꺼냈어요. 수연의 글씨였습니다. 반듯하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이 쓴 글씨였죠. 그래도 또렷했어요. 엄마에게. 그 두 글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오옥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흘렀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괜찮아. 아프긴 한데 무섭지는 않아. 민준이 있어서 그래. 엄마는 민준이 별로지? 나는 알아. 엄마가 왜 그러는지. 엄마가 무서운 거잖아. 나를 잃는 게 무서운 거잖아. 근데 엄마, 나는 괜찮아. 민준이 아이들 잘 키울 거야. 내가 알아, 그 사람. 엄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 이 편지 읽어. 미안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돼서 미안해. 근데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진짜야. 사랑해, 엄마. 수연이가. 나레이션이 끊겼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의 글씨가 가로등 불빛 아래 빛났죠.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오옥순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참아온 것이 전부 쏟아지는 소리였죠. 민준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꽉 눌러온 자리였죠. 처음으로 비어 있었어요. 손을 떼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그냥 내렸죠. 이루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이나가 반대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죠. 오옥순이 편지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가로등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옥순이 울었어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었어요. 오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딸 잃은 엄마였죠. 그뿐이었어요. 이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오옥순이 그 손을 봤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수연을 닮은 손이었죠. 이루도 왔어요. 반대쪽 손을 잡았습니다. 오옥순이 두 아이를 봤어요. 이루가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죠. 뭔가를 달래려는 웃음이었어요. 이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꼭 쥐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이루가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 살리려고 다 버린 거야. 이나가 말했습니다. 오옥순이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 아이를 봤습니다. 알아. 겨우 말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틀렸어. 이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오옥순이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민준 씨. 네. 수연이 편지 3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네. 왜요? 민준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때가 되면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3년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인 것 같았어요. 오옥순이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수연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했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수연이가 맞았어요? 민준 씨 믿어도 되는 거 맞았어요?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옥순 앞에 내밀었죠. 이번엔 건넸어요. 오옥순이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입금 날짜가 줄줄이 적혀 있었죠. 3년이었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았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죠. 어떤 달은 10,000원이었어요. 어떤 달은 30,000원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죠.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루, 이나 교육비.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위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오옥순이 통장을 덮었어요. 민준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건 민준 씨 거예요.
민준이 받지 않았어요. 아이들 거예요. 아이들 거면 아빠가 갖고 있어야죠. 장모님이 갖고 계세요. 오옥순이 통장을 봤어요. 이루, 이나 교육비. 그 글씨를 봤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나가 오옥순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배고파? 골목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짧은 웃음이었죠. 소리가 작았어요. 그런데 났습니다. 오옥순이 이나를 봤어요. 이나가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진짜야, 배고파? 오옥순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처음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나 손을 잡았죠. 뭐 먹고 싶어? 라면. 라면? 응, 계란 2개 넣은 거. 오옥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보고 있었죠. 갈까요? 오옥순이 말했어요. 민준이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폐지 수레를 한쪽으로 밀었어요. 네 사람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나가 오옥순 손을 잡고 있었죠. 이루가 민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골목 위로 흘렀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래도 걸었죠. 골목 끝에 분식집이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나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네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4개짜리 가게였어요.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넷이요. 이루가 손가락 4개를 펼쳤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이루와 이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이 그 맞은편에 앉았죠. 오옥순이 민준 옆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이나가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거 라면. 계란 넣어줄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개씩이요. 이나가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돌아갔습니다. 테이블에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죠. 가게 안에 라디오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이루가 물컵을 2 손으로 감쌌어요. 할머니, 우리 집 알아? 아니. 그럼 어떻게 찾았어? 걸어다니면서 찾았어. 오래 걸렸어? 좀 걸렸어. 그래도 찾았네. 이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옥순이 이루를 봤어요. 눈이 민준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을 때는 수연을 닮았죠. 라면이 나왔어요. 4그릇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죠. 계란이 2개씩 올려져 있었어요. 이나가 계란을 먼저 봤습니다. 진짜 2개 넣어줬다. 이루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민준이 라면을 봤습니다. 오옥순이 라면을 봤어요. 둘 다 먹지 않았죠. 이나가 먼저 한 입 먹었어요. 맛있다. 이루가 따라 먹었습니다. 맛있어. 그 소리에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옥순도 들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어요. 짭짤했습니다. 맛있었죠. 민준 씨. 오옥순이 말했어요. 네. 이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은 거 항상 이거예요? 라면 좋아해요. 다른 건요? 떡볶이도요. 또요? 이루는 돈가스도 좋아하고요. 이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나 돈가스 좋아해. 오옥순이 이루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어요. 3년 만에 나온 웃음이었죠. 민준이 그걸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한 모금 더 마셨죠. 민준 씨. 네. 미안해요. 민준이라면 그릇을 봤어요. 3년 동안 내가 틀렸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아니요. 괜찮다고 하면 안 돼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옥순이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수연이가 맞는 사람 골랐어요.
오옥순이 말했어요. 내가 틀렸고 수연이가 맞았어요.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라면을 먹었죠. 어머니, 민준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옥순이 봤어요. 왜 민준 씨가 미안해요?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요. 아니에요. 수연이 편지 3년 만에 드렸어요. 때가 됐을 때 드린 거잖아요. 민준이 눈을 감았어요. 다시 떴습니다. 라면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이루가 계란을 다 먹었어요. 이나 그릇을 받습니다. 이나야, 계란 하나 줄 수 있어? 싫어. 하나만. 싫다고. 치사해. 치사한 거 아니야. 내 거잖아. 민준이 자기 그릇에서 계란을 하나 덜었어요. 이루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이루가 환하게 웃었죠. 이나가 그걸 보고 아빠 그릇을 봤어요. 계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나가 아무 말 없이 그 계란을 오옥순 그릇에 올려줬어요. 오옥순이 굳었습니다. 이나를 봤죠. 이나는 이미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죠. 계란을 봤습니다. 이나가 올려준 계란이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죠. 가게 안에 라디오 소리가 흘렀습니다. 네 사람이 라면을 먹었어요. 이루와 이나가 면을 후루룩 빨아들였죠. 민준이 국물을 마셨습니다. 오옥순이 계란을 천천히 먹었어요. 이게 수연이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이 테이블이었을까요? 이 라면이었을까요? 오옥순은 몰랐어요. 하지만 수연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웃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민준이 통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옥순 쪽으로 밀었죠. 이루이나 교육비예요. 오옥순이 통장을 봤어요. 같이 키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옥순이 통장을 봤어요. 한참 봤죠. 그리고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어요. 꼭 쥐었습니다. 라면 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따뜻한 분식집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죠. 3년이 걸렸어요. 겨울 골목 하나, 폐지 수레 하나, 계란 2개가 그 3년을 녹였습니다. 버린 줄 알았던 사람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것. 오늘 박민준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무서워서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서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곁에도 오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 오래 기억하겠습니다.